네, 인자 분석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이 예는 뭐냐면요. 그 재무와 관련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증권거래소 자료고요. 원래 출처는 SPSS 타별량 자료 분석의 45쪽에 있는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맨 위에 그 맨 좌측에 보면은 첫 번째 그 회사가 삼성전자, 그다음 한국전기통신, 지금으로 말하는 KT죠. 옛날은 포항종합제철인데 지금은 포스코라고 돼 있는 겁니다. 삼성 SDI 이런 건 지금도 있고요. 어, SK 또는 뭐 LG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VA라고 하는 건 이제 X1, X2는 주당 순이익, X3는 주당 순자산 해서 유보율까지 10개 측정 변수, 즉 10차원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것을 앞서 한 주성분 인자 분석을 하면요. 먼저 화면에 뒤에 있는 설명된 총분산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초기 고유값이 3.832, 2.393, 1.824, 그 다음에 0.757, 그래서 고유값이 1 이상인 걸 보면요. 1 이상인 걸 보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고유값이 전체 38.319% 설명하고요. 두 번째가 23.928%, 그래서 두 개 차원의 누적이 62.247이고요. 세 번째 3차원으로 축약을 했을 경우 80.484 정도 여러분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수가 10개니까 원래 3개면 뭐예요? 기본이 10%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개가 전체 변인의 80.484%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자 분석을 하면 이제 회전을 당연히 한다고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전했을 경우에 그 성분 행렬을 보면요. 첫 번째 인자 F1은 0.933, 0.975, 0.978, 0.967. 이 네 개의 굉장히 그 인자 적재가 크게 걸려 있죠. 그렇죠? 주당 순이익, 그다음 주당 순자산, 주당 뭐 에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에비트다. 그다음에 유보율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가 회사의 안정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인자에 보면 크게 걸려 있는 게 뭐예요? 0.932, 0.868, 0.703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ROE나 ROA, 이런 매출액 증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수익성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VA하고 총자산 0.889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성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맨 아래서 두 번째 순이익 증가율에 보면은 두 번째 인자 0.441, 세 번째 인자 0.46 양쪽에 걸려 있어서 어디에도 포함을 안 시킨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한 이런 인자 분석을 통해서 회전한 결과를 보면 그 이전 거는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것을 이제 인자가 3개다 보니까 3차원 산점들을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변수들끼리 묶여 있는 것들이 좀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를 3차원 산점도가 사실 보기가 별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른 형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그 기업을 중심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에 있는 형태들이 이제 몰려 있는 거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것이 이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요. 좋은 그 관점인데 인자가 3개면 2차원씩 3개를 보는 거예요. 2차원씩 3개를 본다라는 건 첫 번째 인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자, 첫 번째가 안정성, 두 번째가 이제 수익성, 세 번째가 성장성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좌측 위에 있는 그림은 팩터 스코어 1이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은 팩터 스코어 2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은 뭐예요? 안정성을 말하고 세로축은 뭘 말해요? 수익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우측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림은 보면은 아래가 팩터 1, 세로가 팩터 3예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뭐의 성장성을 바라보는 거고요. 맨 아래 그림은
팩터 2와 팩터 3니까 뭐예요? 수익성과 성장성을 바라본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을 보고서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2차원을 여러 개 그려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좌측 그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태광산업이 되게 유별나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이 되게 좋은데 오히려 수익성은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오른쪽에 위에 그림을 보면 삼성전자가 눈에 띄죠. 굉장히 여러분들 뭐 세로치기 팩터 스코어가 성장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성장성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변수들이 같이 묶여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자 점수를 통해서 특징적 설명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음 페이지는 지역사회 간호학 퀴즈에 나와 있는 저널의 이제 인자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아이템을 맨 왼쪽에 보면요, 이제 아이템은 이제 설문 문항이겠죠. 보면은 1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있냐면요, 번호가 제일 큰 게 34가 있네요. 즉 34차원이에요. 그거를 팩터 스트럭처 코에피션트에서 인자 적재 행렬로 보면 1, 2, 3, 4 4개 인자로 34차원을 4차원으로 축약한 거고요.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자완. 이제 어떤 문항들이 같이 묶여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 네 번째 인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0.587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양쪽에 로딩이 걸려 있나 봐요. 그래서 어디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유값은 첫 번째 인자에 무려 11.86이네요. 43.91%가 설명하고 있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값이 1 이상인 걸 거기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누적 설명력은 61.48%입니다. 34차원을 4차원으로 축약했는데 61%가 넘어가고 있어요. 꽤 훌륭한 겁니다. 그 팩터 네임도 맨 아래 인스트럭션부터 해서 해당되는 간혹 쪽에 있는 분들이 이름을 그렇게 명명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크롬바우스 알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신뢰도와 관련되는 건데 그건 이후에 다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것 또한 인자 분석을 했는데요. 성분을 보면 13차원이에요. 한국 도시지리학 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4개로 축약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89.917%의 전체 변인을 설명해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이용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이제 인자 분석에서 여러분들 인자 분석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인자 분석의 개념 이런 걸 여러분들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타당도와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묻는데요. 그와 관련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validity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타당도는 뭐냐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했는가 이런 거예요. 몸무게를 여러분들 측정하려고 해요. 그럼 줄자를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되게 곤란한 거예요.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는 저울을 가져오는 게 제대로 측정하는 거고요. 키를 측정하고자 하려면 줄자가 필요한 겁니다. 즉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가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적합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타당도라고 하는 건 수치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당도가 0.8이다 뭐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키를 측정하기 위해선 줄자가 필요하다.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선 저울이 필요하다. 이런 사고로 여러분들이 일단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타당도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 내용 타당도라는 걸 한번 보세요. 내용 타당도는 설문지를 만약에 응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문지를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설문문에 이것은 자신감을 측정하는 것의 문항이었거든요. 그럼 자신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제대로 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용이 타당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내용 타당도는 수치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건데요.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개념을 생각해 봐요. 그것이 자신감이라고 해봐요. 자신감의 하위 차원을 자신감은 뭐 신체적 자신감이라는 것도 있고 사회적 자신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개념을 여러 개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바로 자신감을 몇 개 문항은 신체적 자신감에 대한 것, 몇 개 문항은 사회적 자신감에 대한 것, 이렇게 묶은 것들이 제대로 구성이 묶여진 건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이거는 인자 분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지금 배운 인자 분석을 통해서 바로 이 설문 문항의 구성이 제대로 묶여 있는가 하는 구성 타당도를 살펴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인자 분석의 이 타당도가 나온 개념은 바로 이런 구성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준거 타당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측 타당도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준거가 있을 때, 준거라는 건 여러분들 원인이 되는 X라는 변수가 있고 결과가 되는 Y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Y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 그래서 한국형 지능도구를 만든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측정했던 지능도구와 높은 관련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미래 행위를 예측하고 싶을 때 그래서 뭐냐면 회사에 입사 시험을 통해서 왔을 때 그 사람이 1년 지났을 때 회사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업무 성과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하죠. 또 대학 입시에서 보면 내신 성적이라든지 또는 면접이라든지 수능을 통해서 뽑는데 그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성취하게 되는 학점, 즉 GPA, 학업 성취도와 관련성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예측 타당도를 우리가 또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그럼 신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타당도는 이제 측정의 도구가 타당해야 된다라는 개념의 얘기를 했고요. 신뢰도라는 건 일관성을 말합니다. 얼마나 안정적인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저울을 가지고 왔어요. 몸무게를 잽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몸무게를 재니까 측정 도구는 타당하죠. 그렇죠? 근데 올라가 잴 때마다 제 몸무게를 재는데 제일 처음에 올라갔을 땐 70kg인데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땐 90kg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땐 40kg고 그럼 이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매 결과가 일관성이 없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타당한 측정 도구지만 신뢰성이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많이 보는데 하나가 이제 재검사 신뢰도라고 해서 저울을 가지고 반복해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측정 도구 시 개발 시 이제 이용하는 거고 동형 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측정 문항을 만들어서 둘 다 해가지고 동형 신뢰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사회에서 여러분들 진짜 많이 이용되는 건 특히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많이 이용하는 건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수학이면 수학, 언어면 언어, 뭐 이런 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언어 여러 개 문항을 가지고서 언어 능력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수리 능력을 측정하고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잖아요. 그런 문항들끼리는 관련이 어떻게 된다? 높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크롬바흐 알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측정을 하고 여러 영역에서 아주 널리 이용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분석을 의뢰할 때 그래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뢰도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되게 이제 설문지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이건 이제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설문지가 잘 만들어진 정도가 0.8이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 사실을 물을 때 당신의 소득이 뭐냐, TV 대수가 뭐냐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일관성 있는 거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도 구할 수 없는 설문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를 측정한다고 해봐요. 그 아래 신체적 자신감 문항을 5개를 물었어요. 그럼 5개 문항 간에는 뭐예요? 관련이 깊어야 되잖아요. 그 5개 하위 차원의 문항에 해당되는 내적 일관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맨 아래 그림을 보세요. 좌측에 있는 사람은 정중앙이 이제 관역인데요.
아주 일관성 있게 우측으로 밀려나 있죠. 그렇죠? 우측으로 밀려나서 그 바이어스가 돼 있잖아요. 편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일관성이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 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신뢰도는 있는 사람인데 시력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안경만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타당도만 교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아주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관성 있게 화살을 쏘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관역은 제대로 보고 쏘는데 실력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시력은 좋은데 실력이 없는. 그래서 맨 우측 것이 우리가 가운데를 보고 쓰는 그런 시력도 좋고 그다음에 실력도 좋아야 되죠. 일관성 있게 가운데로 쏘고 있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런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원래 우리가 측정된 값은 실질적인 참값이 있고요. 거기에 편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의의 그 랜덤한 측정된 값은 그 항상 오차가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향이 없어야 된다. 앞에 화살 표시 관역에서 보면 정중앙을 보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편성, 언바이어스가 돼야 되는 거죠. 편향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타당도를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측정 도구를 타당하게 좋은 도구를 개발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신뢰도는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도의 개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맨 왼쪽을 보면 속성이 매장 분위기부터 박앤셀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자 분석을 통해서 매장 이미지와 관련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편리성과 관련되는 게 이제 그 주차하기 교통 편리성 오락 시설이고요. 그 다음 가격 박앤세일을 묶어서 가격이라고 하는 축을 뒀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부대 시설 같은 경우는 매장 이미지에 0.57, 편리성에도 0.5가 걸려 있죠. 그렇죠? 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복합적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바로 이건 뭐냐면 내가 이미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매장 이미지, 편리성,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속성, 문항들로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묶여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인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구성 타당도를 통해서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대 시설 같은 경우는 복합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변수는 그냥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게 빼버리는 게 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 가지 인자 중에 하나의 개념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요인이 더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부대 시설과 박앤세일은 다른 이미지를 혹시 측정한 건 아닌가? 다른 구성 개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설문지를 재구성하고 또는 재분석하는. 그래서 굉장히 큰 조사에서는 먼저 설문지를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설문지를 이제 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인자 분석을 통해서 구성 타당도를 검토해 보고 그래서 설문지를 뺄 건 빼고 다시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본조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구성 타당도와 관련되는 거 보세요. 상사의 업무 수행 능력 3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사와 공적 개인적 긴밀함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업무 추진의 독자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 타당도와 또 신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식조사점 SAV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차원 감소 데이터 축소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보면요. 변수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요인 회전도 베리맥스로 했고요. 기술 통계 같은 것들도 뽑아달라고 했고요. 주축 인자법을 통해서 했고요. 상관행렬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인에 보면 1, 2, 3, 3개로 구성되어 있죠. 고유값 1 이상이. 전체 누적이 52.768%를 설명하고 있고요. 요인을 봤더니 1요인이 2, 1, 3, 1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 6, 4, 5. 세 번째가 이제 8, 9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07 같은 경우는 특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건 이게 역코딩이 안 되어 있는 문항. 문항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카이저 마이어 올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표본 적합성 측들로서 관측된 상관계인 스트레값과
편상관계수들 값을 비교하는 지수로서 KMO 측도의 값을 가지고서 0.90보다 큰 경우, 0.8에서 0.89인 경우, 0.70에서 79인 경우, 60에서 69인 경우, 50에서 59인 경우, 또 0.5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 구성해 놨습니다. 우리의 이 애 같은 경우 0.57이잖아요. 그치? 0.57이. 그 0.57이면은 굉장히 구성 타당도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되게 좀 빈약한 경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은 상관계수 행렬이 단위 행렬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기각되지 않으면 뭐예요? 공통적인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는 유의 확률을 보면은 기각이 돼가지고 공통인자가 있는 그런 건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 구성 타당도는 현재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